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AI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안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생성 AI로 인한 산업의 변화와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발표에 앞서서 저희 기관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기관은 이제 판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주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부 그리고 AI 정책부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좀 만들고 또 연구 자료나 이런 백업 데이터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이제 생성이라서 제가 자꾸 생성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는데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지 이제 만 10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또 10주년 행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생성 AI 이슈가 워낙에 좀 핫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쁜 나라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저쪽이 잘 보이니까 제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생성 AI 또는 초거대 AI, 챗 GPT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말로서 좀 대변이 되어지는 이런 AI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뭐고 어떻게 산업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생성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생성 AI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한지, 어떤 역사와 맥락을 가지고서 지금의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생성 AI가 아마 지금은 이제 초거대 AI라고 또 불리고 있는데 이것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언어 정의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초거대 AI가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에 전투방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활용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산업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 AI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라는 말은 일단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생성이라는 말은 제너레이티브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생성 AI.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내리면 이 요청에 응답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생성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챗 GPT. 이 챗 GPT의 G는 좀 이따 또 알아보겠지만 이게 그 제너레이티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대화형 생성 AI라고 해서 보통 채팅을 하듯이 또는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의 쿼리를 날려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 형태의 AI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오픈 AI사에서 발표한 챗 GPT, 구글에서 발표한 바드, MS에서 발표한 빅챗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텍스트를 주로 생성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어요. 역시 오픈 AI사에서 만든 달리가 있고요. 미드저니사에서 만든 미드저니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AI에서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요 사진을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이미지 생성 AI 달리가 만들어낸 AI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게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그 요하네스 페이메르라는 분이 한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요게 원작이고요. 요 달리에다가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요 원작과 비슷한 화풍으로 나머지 배경 화면을 채워줘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달리에서 만든 이 아웃페인팅 기술, 이 배경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로 인해서 이 화풍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 배경 화면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냅니다. 이런 샘플 같은 경우는 아마 뒤에도 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화형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바드의 사례인데요. 쿼리를 이렇게 달렸습니다. 내 딸에게 플라잉 낚시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소개시켜 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안을 1안, 2안, 3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형태로 뭔가를 생성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성 AI라는 게 지금 워낙에 또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이렇게 엄청나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챗 GPT라고 인해서 이 챗 GPT가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2022년 11월 달에 공개가 돼서 공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슈에 올랐습니다. 아마 많이 보시는 그래프였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회원 수를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5년이 걸렸습니다. 3년 반이나 걸렸고, 뭐 여기 나머지 트위터 같은 경우도 2년이나 걸렸고,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달 반이 걸렸는데,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회원 돌파하는데 한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고요. 구글 트렌드로 본 화제성 역시 코로나를 한참 전에 앞섰고, 그리고 유사한 다른 IT 관련된 키워드에서도 챗GPT가 가장 좀 뜨겁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챗GPT가 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챗GPT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 언어, 이거는 이제 자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상 언어를 이용해서 검색도 되고, 장문도 되고, 문서에 대한 요약도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드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거 이외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백과사전처럼 답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정보의 처리와 생성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11월 30일 날 공개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로 사실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좀 더 어떤 공공의 호혜, 이런 발전을 위한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샘 알트만이 지금 CEO를 맡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CEO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도 여기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챗GPT라는 거를 베타 버전을 공개됐고요. 지금은 챗GPT4가 나오면서 챗GPT 플러스 형태로 월 $20의 구독료를 내고 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죠, 유료로.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화면은 익숙하실 겁니다. 다들 한 번씩은 챗GPT를 아마 활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채팅창이죠. 프롬프트 입력창인데 여기다가 어떤 명령 또는 요청을 요구를 하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고,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했더니 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채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리스트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업그레이드 투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클릭하면 최근에 된 GPT-4 엔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요. 아마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서 인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챗 GPT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 GPT라는 거의 말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GPT라는 말은 이 GPT의 약자를 보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하면 생성형 선행학습 변환기라는 게 있고, 이 각각의 단면에서 보면 아까 Generative AI는 생성 AI라고 얘기했죠. 생성 AI라는 건 문장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AI. 그리고 이 프리트레인드라는 거는 이미 예전에 학습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사전, 지금 현재 학습 중이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학습시킨 모델이라는 뜻이고,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뭔가를 변환시켜주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거나 영어에서 한글로 바꾸거나 하는 것도, 이런 기계 번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트랜스포머의 사례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챗이 붙었죠. 챗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대화, 채팅에 특화된 형태의 GPT이다. 그래서 챗 G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챗 GPT라는 거는 원래 이제 오픈 AI사에서 2018년에 이 GPT-1 모델을 처음에 출시를 했어요.
이때도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한간의 주목, 세간의 주목을 그렇게 확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아마 좀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파라미터 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 파라미터 수가 크다라는 것은 AI가 그만큼 덩치가 크다는 얘기고, 덩치가 크고 심지어 더 많은 연산, 더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 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기존 거보다 점점 커졌고, 이게 3 버전 3까지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3.5 버전을 만들었고, 이 3.5 버전을 채팅에 특화되도록 좀 더 다듬은 게 챗GPT라는 그래서 결국은 이 챗GPT도 GPT 3.5하고 엔진은 똑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하게 되면 GPT-4 엔진이라고 해서 GPT-4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테크니컬 리포트가 뭐 한 300페이지, 100페이지, 300페이지 막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이런 GPT-4에 대한 스펙은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챗GPT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GPT-4 같은 경우 올해 3월달에 출시가 됐어요. 3월 14일날 출시가 돼서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갔어요. 창의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뭔가 작성해주라고 하면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도 늘어났고, 멀티모달이라는 거 지원해주고, 대화 메모리가 증가됐다는 거는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입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GPT 3.5보다 더 많은 기억을, 언어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참 전에 물어봤던 내용을 기억해서 그 맥락을 유지한 채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연산도 있고, 뭐 조정 가능성, 다국어 지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수치상으로 이제 보자면 예전에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하는 답변율이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8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한글 버전으로 한다 그래도 뭐 77% 정도 돼서 지금 GPT-4 버전의 한국어가 챗GPT 3.5 버전의 영어 버전보다도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였는데 여기는 상위 10%로 통과를 했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구현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UX UI는 아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인데요. 멀티모달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글씨, 텍스트로 되어 있는 채팅창에다가 텍스트로만 뭔가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니면 뭐 지금 여기 프레스센터에 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뭐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식의 요청을 했더라면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입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진, 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려면 이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진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이 물체가 이게 우유고 이게 요거트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색상이라든지 모양 같은 경우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어떠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사전 학습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LG 엑사원을 연구하시는 LG전자 쪽에 책임연구원을 만났는데, 지금 그룹 내에서도 사실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챌린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GPT-4가 딱 출시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또 단체를 멘붕에 받아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미 된다고? 야,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없고 다시 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오픈 AI가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나와서 시장을 좀 선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챗GPT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의 챗GPT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서부터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좀 흥망성쇠가 있었고, 특히 이렇게 두 번의 겨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1950년대에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만든 그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발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도 기계처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픈 상태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상태 전이를 일으키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도 컴퓨터처럼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연산을 거쳐서 출력 과정을 내는 것의 연속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50년대, 60년대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전문가 시스템 나오게 되고 아주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타임지 겉면에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막 등장을 한다라는 이슈도 됐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암기가 거쳤는 게 처음에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해봤더니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시들해졌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잠깐 반짝했다가 여전히 안 되는데 그래서 또 관심이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97년에 IBM의 딥블루라는 게 지금 인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인가 그분을 꺾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슈를 받게 됩니다.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점차 뭐 구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고양이 인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6년도에 알파고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돌을 4대 1로 꺾으면서 지금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로 알파스타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챗 GPT가 나온 이런 형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탄생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이제부터는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뭔가 자동화시키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알기 쉬운 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입력값이 있으면 미리 입력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값을 출력해내는 형태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게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철이라는 게 플러스 2라는 거면 3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2를 통해서 5라는 값을 내리는 그런 형태의 일련의 동작들이 결국 컴퓨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 5가 들어오게 되면 2를 더해서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형태고요. 이걸 좀 더 다양화시켜볼까라는 욕심을 해서 여기다 더 많은 종류의 가지수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특정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서 미리 약속된 동작들을 수행을 하죠. 자, 그렇게 돼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점차 이런 것들이 스택이 쌓이다 보니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미리 입력된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기존의 규칙을 좀 더 튜닝하거나 좀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출력값이 나오면 이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에 집어넣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특정한 값을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이 처리하는 컴퓨터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학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고양이를 입력하게 된다. 처음에는 고양이 사진을 입력했는데 이게 고양이라고 입력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뭐 호랑이나 살쾡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학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 보면서 트라이얼 에러를 거쳐가지고 고양이라는 결과값을 뽑아내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는 컴퓨터한테 고양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컴퓨터가 고양이를 알아보는 형태까지 알아보는 게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50년도에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뭐 기계학습이나 또는 딥러닝 같은 것들이 점차 나오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요것들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뭐 지도학습이니 비지도학습이니 또는 뭐 강화학습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도 있고 그거에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자질구레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학회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라메타 값을 어떻게 튜닝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좀 더 포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1980년대에 등장한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좀 더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요 안에 이 기계학습을 좀 더 발전을 시킨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챗GPT라는 거는 결국은 딥러닝이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모든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형태인데요.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를 좀 모방한 형태의 컨셉입니다. 자, 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사람의 뇌의 뉴런을 확대한 부분이고요. 요 많은 뉴런들이 서로 얼기설기 얽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 뉴런 간의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연산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뇌는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런 형태의 뉴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도식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고요.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요거를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지금 요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뉴런들이 서로 이어져서 처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통해서 다음번 노드로 넘겨주고 다음 걸로 넘겨주고 하는 형태의 얽혀있는 형태를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컴퓨터에다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체 노드, 그리고 요 인공신경, 요 신경 노드, 뉴런과 요 뉴런 사이의 연결을 보통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학 쪽에서. 그거를 여기에는 요 선, 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에 있는 노드에서 요 다음 노드로 이어지는 선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를 띄느냐? 기존에는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처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단일 형태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구조를 띄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어떤 데이터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학습을 통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똑같은 입력을 집어넣더라도 매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일부 흉내낼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 노드 하나를 딱 떼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호가 나오고 수식이 나오는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요 노드를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입력 노드이고 여기가 출력 노드입니다.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연산돼 주어진 어떤 값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출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단일한 노드, 가장 모든 이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단일 노드이고, 요런 노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얽혀 있을 때에 이제 그게 인공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비 오는 날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외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딥러닝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입력값은 두 개입니다. 비가 오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입력값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하겠죠. 나갈지 말지를. 그럼 이 나갈지 말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입력값을 그냥 값 1이라고 하고요. 친구가 만나자고 한다는 값이 1이 들어왔습니다. 1 또는 0이 들어오겠죠. 0이면 친구가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고 1이면 친구가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값은 이 중간에 있는 노드와 노드를 서로 연결하는 그 시네스 값, 링크 값, 요게 가중치라는 겁니다. 요 가중치 값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B를 좋아하는 정도를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한번 표현을 해봤더니 B를 좋아하는 정도가 마이너스 5점이야. 그러면 나는 B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친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로 똑같이 이렇게 본다고 치면 친구를 좋아하는 정도는 6. 그래서 나는 친구는 굉장히 좋아해. 근데 나는 B는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또 값이 세팅해주는 값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외출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외출을 좋아하지 않는 정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나는 외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좀 집돌이야. 그러면 요 값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아까 뭐 보셨던 요게 이렇게 다 곱하기를 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요 1이라는 들어오는 값에다가 요 가중치 값을 곱하고 여기서 들어온 거에 가중치 값을 곱해서 두 개를 합칩니다. 거기다 바이어스 값을 집어넣어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이런 값을 여기다 하나 줘가지고 얘가 0보다 큰 양수값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액션을 취하고 0보다 작은 값이나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오게 되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결론은 외출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값이 달라졌다고 치면 요거는 이미 주어진 값이고 이 값이 달라진다고 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10이라고 그리고 B를 좋아하는 정도도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값이 확 변하면 외출을 안 한다 해서 외출을 한다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를 학습한다라는 얘기는 요 가중치 값에 대한 세팅 값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좀 더 최적의 값이 나오도록. 그게 학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 요 기본적인 루트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그게 인공신경망이 됩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특이하게 그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 AI인 달리, 그림 그려주는 달리한테 요 문제를 그대로 주고서 그림을 그려주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비슷하죠? 뭔가 비가 오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밖에서 여자친구와 만나자고 하는데 나갈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학습의 원리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쓰는 손글씨라는 거는 다 제각각 달라요. 매번 글씨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씨가 다 다른데 요 글씨 중에 요만큼을 하나 딱 떼가지고 보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가 바뀌면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됩니다. 요 픽셀을 하나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 하얀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냥 0. 이 뒷판에서 이제 그 LED 백패널이 그냥 비춰주니까 하얀색으로 그냥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전기를 그냥 흘려주면은 전기가 흘러서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음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흐릿한 부분은 중간 어느 정도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14칸 바이 14칸 형태의 어떤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의 해상도를 갖죠. 여러분들이 아마 해상도 같은 거 세팅할 때 뭐 1028 곱하기 1024 곱하기 뭐 708이니 뭐 그런 해상도 같은 것들이 요 픽셀과 픽셀의 가로 세로 곱을 얘기해 줍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요 1이라는 픽셀 값이 들어왔을 때 아까 보면 요 14칸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입력값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줘요. 여기서 14바이 14가 되는 지금 위에서 그냥 단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여기 입체로 보게 되면요. 이쪽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주고 여기 중간에 어떤 가중치 값들을 세팅해줘서 결과값을 딱 해놨는데 봤더니 1이라고 나왔는데 정답. 근데 비슷하게 7이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7이라고 나왔네? 이거는 틀렸어. 어느 부분이 틀렸고 요거는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식으로 오류를 역전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다시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조명으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왼쪽에서 숫자 값이 입력이 되고요. 손글씨로 쓴 숫자 값이 입력이 되고 이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것들이 그 노트들 중에서 활성화된 노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여기 조명을 좀 끌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층들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제가 퍼셉트론을 설명하면서 한 개의 노드만 설명을 했는데 요게 여러 개로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형태, 그리고 대신에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계산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숫자들이 입력이 되면 이 숫자들이 요 매번 이걸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특정하게 학습이 되어지고 이렇게 숫자를 추정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층들이 지금 현재는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참고로 그 알파고, 그러니까 이세돌을 꺾었던 알파고 같은 경우는 2층이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I라는 게 아까 제가 두 번의 겨울이 있다고 그랬고 굉장히 좀 성능이 별로 안 좋고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꺼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또 알파고 같은 게 튀어나오면서 발전을 하게 됐을까요?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자체가 개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그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만 보통은 사전 학습을 하는 경우에 오버피팅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야지 하고서 등산을 했어요. 등산해서 정상에 딱 올라가 봤는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아, 여기가 정상이야 라고 믿게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시야가 닿지 않는 저쪽 어딘가에 더 높은 데가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을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제일 낮은 곳이라고 판대하는, 그걸 이제 로컬 미니마나 로컬 맥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보통 가적하고 오버피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개선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졌고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단 첫째도 둘째도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학습할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검색을 하고 하시면서 구글이나 이런 뭐 검색 엔진 같은 걸 이용하게 되시죠. 하루에도 살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부스러기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발전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실 컴퓨터 성능이 그냥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새는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GPU,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 장치를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싼 값에, 상대적으로 싼 값에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해서 이런 그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지적인 그 지식 공유 그리고 발전 같은 걸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구글이나 뭐 MS나 이런 경우도 이미 수년 전에 그런 것들,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죠. 자,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럼 인공지능이 지금의 수준까지 이르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내 진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알고리즘의 개선이라는 건 요리사 자체의 스펙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요리 재료가 엄청나게 풍부해졌다. 예전에는 뭐 요리 재료가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다음 세 번째, 주방의 스펙이 엄청 좋아졌다. 예전에는 뭐 정말 그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막 가마솥에다 뭘 끓여내고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빠르게 뭐 인덕션 막 여러 개 막 굴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리고 요리사들끼리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요 네 가지의 포인트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다시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그 안에 이제 게임을 요하는 그런 고성능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그래픽 카드라고 해요. 그래픽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까보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칩이 CPU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 CPU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가 뭐 한 지금은 보통 쿼드코어, 뭐 헥사코어 해가지고 코어 4개, 코어 6개, 8개 보통 이 정도가 되는데 이쪽은 코어가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를 띄는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거 있죠? 이렇게 픽셀이 몇천 개 곱하기 몇천 개로 나눠지는 형태의 픽셀이 있는데
요것들을 계산하기에 가장 편한,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코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은 이 코어 단위, 요 코어 하나당 성능이 엄청 좋은데 얘네들은 코어당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대신에 집단으로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그래픽 처리에 적합한 애를 얘가 보니까 병렬 처리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애를 그래픽에다가만 쓰지 말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한번 써볼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보면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에 대한 요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쪼개가지고 각 코어별로 할당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데는 얘가 딱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 2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GPU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 500명이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문제를 딱 제가 주어줘요.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를 하나 딱 내가지고 이 두 그룹에다 주어주고서 풀으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대학원생들은 뭐 당연히 풀겠죠. 근데 유치원생들 중에는 물론 뭐 요새 워낙에 조기 교육이 좀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치원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못 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잡을 태스크를 한번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로 500장을 나눠주고 우표 500개를 붙이세요라고 주문을 했어요. 누가 빠를까요? 당연히 유치원생 500명이 빠르겠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 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라는 게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CPU에 해당되는 겁니다. 페인팅 머신인데요. 이 단일 페인팅을 쏠 수 있는 이 슬롯에서 공을 이렇게 발사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죠. 좀 더 유연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속도가 좀 느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래픽 카드의 경우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 방에 그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슬롯 하나가 공 페인트 색깔 딱 하나 정해서 한 번밖에 쏠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막 팔을 움직이면서 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 특정 태스크에서는 이런 GPU의 멀티코어, 매니코어가 CPU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위 코어당 가격이 싸다. 엄청나게 싸요. CPU 같은 경우에는 단위 코어당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 GPU 같은 경우에는 단위 코어당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태스킹에 훨씬 유리한 작업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을 보이게 됐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뉴스 화제 같은 뭐 요거는 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도 이제 관련된 리포트가 제가 몇 년 전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둑 말고도 알파스타 같은 경우도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요거는 바둑하고는 다르게 게임을 실시간 요 RPG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둑하고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좀 보자면 요거는 소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이 이제 사람 프로게이머고요. 이게 컴퓨터. 이게 대충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 컴퓨터 군대가 지금 프로게이머가 쳐들어온 거를 격퇴시키는 장면. 요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컨트롤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사람하고 동일한 형태의 조건의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분당 클릭수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컴퓨터를 들어가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사람과 컴퓨터 간에 대전을 할 수 있는 AI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AI 모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실제로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여기에 유닛이 하나 있는데 이건 건물을 짓는 유닛이에요. 이 유닛을 클릭해서 특정 건물을 짓게끔 명령어를 입력하고 어디다가 건물을 지을지를 지정해 준 다음에 건물 짓는 게 끝나면 다른 임무를 시키고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리고 그 속에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 이 딥러닝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맛배기로 딥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성 AI 그리고 챗 GPT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컴퓨터가 뭔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 아까 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그 이미지의 픽셀 단위로 해서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됐죠. 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단어별로 특정한 벡터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그럼 이 단어 가지고 덧셈 뺄셈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퀸이 있고 우먼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킹에서 맨을 빼고 우먼을 더했더니 퀸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킹, 남자죠? 왕이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별을 남자를 뺐어요. 그리고 역시 여성이라는 성별을 집어넣었더니 역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권력의 정점에 있고 그리고 여성이면서 뭔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형태의 퀸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을 또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챗 GPT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입력했는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막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왜 그러느냐? 이 단어를 주어지고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 단어를 주어지면 이 단어의 다음에 올 단어 중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확률적으로 얘가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비워놓고, 물론 당연히 그 전에 학습을 시키겠죠. 나는 밥을 먹었다, 먹는다, 먹을 것이다, 먹으려다 말았다,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문장에서 요 다음에 나올 것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요 방향으로 하는 걸 이제 순방향 모델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쪽 방향에서도 해요. 내가 먹는다로 뭔가가 끝났으면 그 앞에 목적어가 뭐가 와야 될까? 라는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요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하는 거는 양방향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를 비워놨으면 나는 먹는다. 어떤 거를 밥을 먹는다, 과자를 먹는다, 사탕을 먹는다, 뭐 빵을 먹는다, 음료수를 마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느냐,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올수록 확률값을 높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 언어 모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까 GPT라는 거를 봤더니,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프리트레이닝, 사전에 학습을 시킨 거. 근데 이제 뒤에 또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이 트랜스포머는 뭐냐? 변환기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 트랜스포머가 2017년도에 등장했을 때에는 기계 번역을 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한글로 바꾸고.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처음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전환하는 것들은 다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값을 한글 영어로만 하지 말고 특정 데이터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발전이 돼서 결국은 요거를 가지고서 처음에 과거의 어떤 기온이나 푸름 이런 기상 데이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기별 날씨를 예측하는 형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보자면 뭐 인코더, 디코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코더라는 녀석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막 분석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디코더라는 녀석은 어떤 인코더로부터 분석된 데이터를 넘겨받으면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를 막 생성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좀 느낌이 오시죠? 생성형 AI하고 연결이 될 것 같죠, 왠지?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안에 복잡한 코드를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뭔가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런 연산을 거쳐서 아웃풋을 하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녀석은 인코더, 뭔가 들어오면 계속 분석만 하는 의미 분석, 기사 같은 거가 들어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석하고 학습하는 역할만 하고, 여기 있는 녀석은 이 데이터를 어느 형태로든지 이어받아서 계속 뭔가 복구화만 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챗GPT라는 녀석이 왜 그렇게까지 그러면 성능이 좋아졌냐면 챗GPT 이전부터라도 이 최근에 트랜스포머나 이 언어 모델이 고성능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단어들 간의 문맥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 기여를 해요. 예를 들면 사과라는 거는 애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플로자이의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동음 이유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이 지금 N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 딥러닝 형태 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입력과 요게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의 망이 되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고 대신에 굴리는데 힘들겠죠. 배터리 엄청 먹어요. 전력 엄청 먹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챗GPT라는 녀석이 학습하는 데에 사람이 피드백을 하는 그런 강화학습이라는 게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딥러닝으로 뭔가를 열심히 막 학습을 시켰는데 이 딥러닝도 이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딥러닝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사람이 그럼 뭘 하느냐? 얘가 뭔가 학습을 한 다음에 답변을 내놔요. 이 답변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 답은 좀 부적절한데?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그래, 그 답은 굉장히 괜찮다. 그건 굉장히 좋은 답이다. 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일일이 여기다가 다 태깅을 해요. 점수를 매겨줘요. 점수를 매겨서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 점수 매겨주는 거를 이제 사람이 하게 되고 이걸 또 학습시키는 거는 또 자동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 자동화 시켜주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미세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챗GPT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단점도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챗GPT와 초고대 AI라는 것들을 좀 생성 AI를 살펴봤는데 이 개념이 그럼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럼 연관성이 있냐면 정리를 하면 챗GPT는 요청에 따른 결과를 생성한 생성 AI예요.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상 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언어 모델이에요. 그리고 파라미터 숫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공신경망에 서로 얽혀있는 것들 있죠? 그 얽혀있는 것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얽혀있는 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고 더 괜찮은 훌륭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미터 숫자 측면에서는 초고대 AI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뭐 이미지 처리하는 애가 있고 그래프 학습하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 자연어 처리하는 녀석은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고 아까 보셨던 통계적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맞추는 녀석이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인공신경망을 씌운 거죠. 그 아까 2장과 3장에서 살펴봤던 인공신경망을 씌워서 그게 트랜스포머 형태로 바뀌었고 트랜스포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고 맥락을 파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다고 했는데 구글에서는 처음에 인코더 쪽으로 좀 더 올인을 했어요. 뭔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오픈 AI는 반대로 디코더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GPT 쪽으로 나왔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물론 버트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인데 이 구글에서 인코더를 접고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다 디코더 모델입니다. 디코더 기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죠. GPT가 GPT-3가 되고 챗GPT가 나오고 GPT-4가 나오고 구글 같은 경우에 버트에서 람다가 나왔다가 람다 밑에 팜 나오고 그 다음에 팜 기반으로 해서 또 바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하고 구글만 두 개만 놓고 본 거고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가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픈 AI한테 타이밍을 좀 뺏겼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좀 뺏긴 형태가 됐고 지금 얼마 전에 구글 CEO가 코드 언론 코드 레드인가요? 코드 레드라고 해서 사내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에 사활을 건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절치부심해서 내놓은 게 이제 바드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생성 AI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생성 AI는 챗GPT라는 게 결국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거기를 뿌리해서 이렇게 발전해 온 녀석이고요.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미지 쪽에서는 달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생성 AI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 AI들이 점차 파라미터 수가 커지면서 초거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초거대화로 인해서 그만큼 기능이 좋아지니까 범용성을 갖추게 되는 형태로까지 진화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모델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GPT 같은 건 여기 있죠. 구글 팜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나 커졌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델의 경량화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크기만 하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인데 파라미터 수를 조금 쓰더라도 특정 영역에서는 훨씬 더 성능이 괜찮다라고 하는 형태의 라마를 발표를 했고요. GPT-4올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이렇게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비용을 절감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팜2를 만들었어요. 이건 경량화 버전인데 모델을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겟코라고 하는 가장 작은 모델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전력과 자원만을 가지고서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끔 튜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생태계 측면을 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각각 발표한 것들은 보면 출시일들이 다 다르지만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각각의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초거대 AI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특히 한국어 특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네이버나 뭐 카카오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GPT-4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예전 GPT 3.5, 그러니까 챗GPT의 영어 버전보다 지금의 GPT-4의 한국어 버전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도 이걸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또 하이퍼클로바나 이런 쪽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계세요. 지금 한국어 특화 모델이라는 것들을 지금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또 이제 그게 또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LG에서도 이거 하고 있고, SK 광고 요새 많이 나오죠, 일단. 그리고 KT에서도 미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초거대 AI 생태계 구조를 보면 이 후방산업으로는 그 AI 반도체 칩 같은 게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어요.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것들을 모아서 인프라 형태로 묶어놓은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에 필요로 하는 학습 데이터도 저장도 하고 거기서 학습도 시키고 컴퓨팅 파워를 제시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로서 상당히 좀 자신만의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쪽에는 주로 엔비디아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인텔이나 AMD 쪽이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아마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행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I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쪽에서도 하고 있고, 역시 자체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AI 플랫폼 모델들도 만들고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앱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제일 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네이버, KT, NHN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각자의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플러그인 생태계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보면은 인터넷 혁명기 시절에는 과거에 이제 이런 것도 로컬 DB 시스템이었는데 웹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18억 개로. 그리고 모바일 혁명기에 거쳐서 요새는 앱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이 챗GPT에서 그 오픈 AI에서 이제 요 유입 전략을 위해서 어떤 챗GPT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개발했어요. API 형태로 서드파티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 엔진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챗GPT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계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최신성 같은 거,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을 여기 서비스 해주는 이 각자의 서드파티들이 서로 얽혀서 여기 있는 자원을 갖다 쓰면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챗GPT는 오픈 AI는 뭐가 더 자유로워져요? 내가 모든 신뢰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거 쟤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는 그냥 계산만 해주는 거고요.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서로 윈윈인 상황이고, 지금 AI 플러그인이 이게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뭐 한 1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월달 기준으로 85개고 2달 만에 6배가 증가했죠. 현재는 400개가 넘습니다. 이거 이제 폭발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소벤처 기업들 중에서 특히 스타트업들, 그리고 AI 쪽 소프트웨어 쪽 중소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은 뭐 투자 또는 수입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성 AI 활용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실사도 거의 뭐 이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갈 수준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트너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냐면 2025년쯤 되면은 광고 메시지 30%는 다 가짜로 만든 합성 문장일 거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30년 정도 되면은 내용의 대부분은 다 AI가 만든 블록버스터가 개봉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도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2021년도에 그 오픈 AI가 코파일럿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다가 후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개발자들이 서로 그 공유하는 플랫폼, 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이 GitHub가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연동이 되는 형태의 코파일럿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이나 이런 데다 검색 엔진에다 어떤 검색어를 치면은 뒤에 자동으로 어느 정도 리스트들이 쭉 뜨죠. 자동 완성 기능이 되는데 코드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주석을 어떻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얘가 짜주거나, 또는 내가 자주 쓰는 함수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는 형태의 코드들이 여기 자동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했고, 실제로 지금 GitHub 공개 코드의 절반 가까이가 이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개발이 됐고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코딩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이 됐고 굉장히 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챗GPT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요거는 실시간으로 내가 코딩을 짜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는 내가 코드 짠 거를 통째로 그냥 그 프롬프트에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틀린 거 없나 봐줘, 이거 좀 바꿔줘, 뭐 이런 코드 좀 짜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거나 개발자의 노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엔간한 코딩은 잘 되기 때문에 초급 개발자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중고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요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또 코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흥미로운데요. 요거는 스탠포드 구글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요 메타버스,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요런 시스템이 하나,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미니미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사람들 아이콘들인데, 요 각각의 캐릭터들한테 어떤 인격을 부여합니다.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 존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마을에 있는 어떤 그 그로서리를 운영을 하고, 그 파마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아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아내는 대학교 교수고, 뭐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 누가 있고 정치적인 얘기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돌려봤더니 얘네들이 각자 알아서 마을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행동들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형 에이전트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이 생성형 에이전트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오토GPT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어떤 목적만 처음에 설정을 세팅을 해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들을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판교까지 간다. 그러면 판교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버스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고, 요금을 내기 위해서 카드를 꺼내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그냥 나는 지금 판교로 갈래 라고까지만 명령을 내리면 그 중간 과정을 자기가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반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 아니냐, 강력한 이 강인공지능, 사람하고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비 AGI가 탄생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사무 영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다가 상당히 많은 그 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을 대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서 만든 GPT-4 기반을 오피스 제품에다 통합을 시켰어요. 오피스 365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런 그 사무적인 걸로 노동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우리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문서 초안 좀 만들어줘 하면 여기다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문서 초안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문서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뼈대 좀 만들어주면 이 문서에 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그 분위기에 맞는 형태의 배경화면까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옆에는 엑셀에도 실제로 이 엑셀 시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여주라고 하면 분석을 해줍니다. 지금 그 정도 기능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로봇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예전에는 로봇 설계를 할 때 한번 개발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은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하고 이상하면 또 개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요 챗GPT와 같은 생성 AI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지정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계속 여기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조금씩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면 어때요? 뭐 잔디 깎는 기계 패턴으로 선반 검사해. 이렇게 뭐 돌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드론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일일이 다 내가 지정해줄 필요 없이 나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냥 나의 인간으로서 제일 편안한 방법으로 그냥 명령을 내리면 그 중간 과정을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인해서 생성 AI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별로.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은 우려가 좀 있다. 그리고 저작권 이슈도 있고, 뭐 빅테크 중심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일자리 문제 분명히 발생할 거다. 얼마 전에 그리고 보안 문제도 터졌었죠. 한번. 그 보안 문제라고 하면 이제 내가 그 챗GPT하고 나눴던 그 채팅이 다른 그 리스트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이 챗GPT GPT 3.5를 만드는데 활용했던 오픈 소스 코드를 갖다가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정 부분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런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볼 유럽에서는 이제 챗GPT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까 그 코파일럿 같은 경우가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코딩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개발자 단체로부터 소송에 걸려 있어요. 왜냐면 요 개발자들이 보통 내가 이제 소스 코드를 짜가지고 그걸 GitHub라고 하는 포탈에다가 보통 올려서 자기네들이 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MS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가져다 썼거든요.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근데 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만든 그 피땀 눈물이 들어간 코드를 왜 네 마음대로 갖다가 써? 그리고 니네 오픈 AI라며. 근데 왜 그렇게 그 상업적인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 니네 클로우드 AI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송에 걸려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 환경 관련된 거에도 이제 상당히 어떤 혁신이 있을 것도 있고 우려도 있고 두 가지가 입장이 좀 공존을 합니다. 우선 이 챗GPT 같은 생성 AI를 쓰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많은 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나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에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학할 때도 에세이가 중요하고 졸업할 때도 중요하고 시험 볼 때도 중요한데 이거를 챗GPT가 대신 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이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챗GPT를 잘 쓰면 아무래도 교사는 좀 더 이런 그 어떤 도제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 코칭이나 학생들 어떤 정서적 멘토링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형태의 토론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AI 활용 능력이 좀 더 요구가 될 것이라는 형태의 예시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부에서도 요구하고 관련된 형태로 챗GPT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AI 교보제를 만들자라는 추진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광고 마케팅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요 그 민트 모바일의 대표인 사람이 지금 요 배우인 라이언 레이놀즈인데요. 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기의 말투하고 자기의 농담 뭐 이런 거 그런 조크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거 비슷한 형태로 광고 대본을 좀 만들어줘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광고를 그렇게 찍었고 그걸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 그 마케팅 쪽은 아무래도 업무가 좀 정신적인 노동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주로 좀 인력 교체가 좀 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 CEO들이나 관계업자들은 오히려 이런 챗GPT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물론 일자리를 뺏는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덜 받는 형태로 기계가 알아서 대응을 해주는 형태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냐, 확실히 효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성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냐, AI가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걱정에 대해서 오픈 AI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80%는 최소 자기가 하는 일의 10분의 1은 업무에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19%의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노동을 받을 거다. 누구나도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조금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은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쪽 표에서 보시면 경력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분야에서 뭐 창작도구나 이런 사실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짜인데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빡빡 우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한계점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와 법적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회계 이형이 10,000원짜리 지폐에 활용된 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봐요. 잘못된 거죠. 회계 이형은 10,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스포일 해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이걸 그대로 받아서 그냥 설명을 해줘요. 회계 이형이 뭐 10,000원짜리에 활용된 이유는 뭐 이 사람이 업적에 훌륭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응답 오류죠? 그리고 최신성, 최근에 터키에서 일어난 대지진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은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날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럼 이런 것들이 일어났느냐라고 살펴봤을 때에 달라진 틀린 사실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모델이었던 3.5 버전이 2021년 9월달 데이터까지만 학습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개발팀들이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인스턴트하게 자기네들이 좀 수정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올려요. 업데이트 리리즈된 버전을.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커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챗GPT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사이버 공격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법, 뭐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효과와 뭐 부작용은 뭐 여러 가지 아까 계속 설명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이슈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AI 같은 경우는 일단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긴 데이터 부스러기,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 신경망 어딘가에서 학습이 된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 옥스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저작권 문제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에 올라간 그 MS 오픈AI하고 실제로 프로그래머하고 코파일럿 관련 때문에 소송에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이 영국 회사도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를 그냥 갖다 썼다고 해갖고 2,800억짜리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생성 AI가 그럼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을 인정해 줄 거냐 라는 이슈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새벽의 자리아라고 하는 어떤 웹툰이 있는데 이 웹툰을 이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미드 저지를 활용해서 좀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 등록을 일부 인정할 건지라는 거에 대한 그 재판이 판단이 있었고 거기서 미국 저작권청이 일부 인정해주는 걸로 지난 9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블 AI에서 나온 스테이블 디퓨전 그걸 가지고서 이 컴퓨터만으로 뭔가 그림을 생성을 하려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으면 그걸 인정을 해줄게 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 창작 영역의 종사자들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이 면책이 또 다시 취소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지금 규제 동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거는 유럽입니다. 아까 제가 챗GPT가 보안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고 그랬죠. 데이터가 하나 유출이 된.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제일 처음에 먼저 이제 그 사건이 딱 발생하니까 먼저 이거 하지 마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이제 독일, 아일랜드, 뭐 프랑스, 스페인도 따라서 줄줄이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EU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또 방문했던 그 오픈AI CEO인 샘 알트만이 와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너네들이 학습했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공개해 라고 지침을 내렸죠. 사실은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셌어요. 저작권이 딱 표시돼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아예 학습하지 마였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레퍼런스 어떻게 했는지 레퍼런스 다 달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 알트만이 가서 니네 유럽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 발 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다시 철회를 했죠. 그런 뉴스가 지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생성AI 규제하는 방안에 착수를 했고 지금쯤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중국은 이미 뭐 서비스 금지 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금 세계의 유명한 이쪽 분야에 있는 그 대가들도 서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규제해야 된다. 이거 규제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난다,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오픈AI의 CTO도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글을 퇴사한 제프리 힌튼 이분이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구글에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인류 종말이 될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해라고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퇴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1일에. 그리고 뭐 MS의 지금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도 지금 이런 개발 예시 중단은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앤드류나 앨런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에 이어서 뭐 이런 거 중단하는 거는 지금 이건 미봉책이고 오히려 안전한 AI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세력들, 특히 적대 세력, 테러를 일삼는 그런 세력들이 똑같이 그럼 6개월 동안 그렇게 지키겠냐. 걔네들은 당연히 개발을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지금 또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하고 결투하겠다고 지금 해서 아주 시끌벅적하죠. 실질적으로 그 결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파이터 케이지에서 진짜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 방향은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좀 원합니다. 이거는 일단 궁극적으로 AI라는 거는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좀 더 자동화하고 편리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걸 활용할 때 있어서 어떤 한계와 이용 준수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경영대학에서는 이 에단 몰릭 교수라는 사람은 수강생들한테 이 챗GPT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 네 가지의 조건만 지키면 얼마든지 써도 좋다. 우리는 이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올바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고도화할 것. 이게 결국 요즘에 얘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고도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AI가 만들어내는 답변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할 것.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할 경우에 이를 꼭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 그 질문도 같이 명시할 것. 내가 어떤 질문을 썼더니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고 이런 답변을 내가 이 답안에다 활용합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가 제대로 유용한지 판단을 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1965년부터 해서 70년대에 걸쳐가지고 전미 수학교사 협의회에서 수업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써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쓰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전에는 계산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 계산은 그냥 계산기에 맡기고 그거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의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나요? 네. 네.